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폭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소폭의 건전한 조정 구간을 보이면서 오늘 1920선에서 잘 마감을 시켰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74선에 이제 전고점대인 590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 좀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수익률 좋은 두 분 모셨습니다. 오현진 멘토님하고 양경석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현진 멘토님. 네. 오늘 시장은 조금 많이, 좀 왔다 갔다 좀 많이,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데, 자, 오늘 장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고,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장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지수가 약 1%대로 좀 밀렸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좀 많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코스피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려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해외 증시를 떨어뜨리고 국내 시장에도 부담이 됐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ECB 회의에 대한 부담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적 완화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월 22 회의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될지 시행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양적 완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먼저 반영하면서 시장이 이제 양적 완화는 뭐 당연히 시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에서 실제로 약 5천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 시행이 좀 논의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이제 양적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번 22 회의가 양적 완화를 실행한다고 해도 무조건 시장이 호재일지는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대응하시는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25일에 그리스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렉시트 우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가 실제로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탈퇴에 대한 부담감, 25일 총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내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제외적인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당분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쨌든 뭐 강세로 전환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지수가 과거 2년간 고점에 부딪히는 가격대입니다. 570에서 590포인트까지는 매물대가 좀 층층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도 상승 추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강한 반등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역시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주목해서 볼 섹터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사물인터넷이나 핀테크, 모바일 게임주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 관심 업종은 저 IT와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도 CES 직후에는 IT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봐서 또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실적 호조를 비추어 봤을 때는 IT 관련주가 이번 주 강할 것 같고요. 또한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에 힘을 받아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종목이 간다라기보다는 섹터가 가는 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섹터 내에서도 주도주 한두 종목이 시장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모바일 게임주가 가는데 컴투스가 오르면 웹젠이 빠지고 웹젠이 오르면 컴투스가 빠지고 사물인터넷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엔테스가 올랐지만 MDS 테크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관점의 바이앤홀딩 전략보다는 종목을 빠르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매매가 조금 더 유효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점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내일 빠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요 섹터 내에서 저게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네네. 사실은 갈아타기를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걸 참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개인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특히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 힘드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양경석 멘토님께도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불안감은 계속 상존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렉시트라든가 그리고 그리스의 이제 이런 사태가 실제로 유로존 위기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상 또 뭐 그렇죠. 그거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리자당이 그걸 하게 되면 시리자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네. 그리스의 또 유로존 탈퇴가 또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아무도 지금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하든 뭐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항상 접근을 할 때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100%라는 것은 상당히 우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할 때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는 어떤 걸 하겠다. 근데 주식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불확실성. 예, 그렇죠. 불확실하다는 것만큼 주식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건 없거든요. 근데 대외적인 악재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에 연관이 없을 때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제 외적인 문제들은 그런데 이제 크레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어떤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유로존의 향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유로존에서 이제 독일을 둘러싼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힘들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 이제 헤게모니 싸움인데 어떤 그 유로존의 전체가 통합해서 나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소위 말해서 크랙이 좀 가기 시작했다. 결함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부분들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부메랑이 돼서 어떤 영향권에 있든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추세를 좀 보는 게 좋겠다. 단기적으로 아주 급한 그러한 문제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덜하다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몇 번에 걸쳐서 걸러졌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그리스 내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게 비우호적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론에서. 그렇지만 그것 외에 봤을 때 지금 미국 경기도 미국 다우존스나 이렇게 주가를 보면 계속 다우 기준으로 18,000을 못 넘고 계속 그 3년 동안 강세를 보였던 현상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양적 완화 종료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물론 비둘기파가 좀 득세를 하면서 좀 뒤로 연말로 갈 것이다. 올해 연말로 갈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월가 쪽에서 일각에서는 경계에 대한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최저가 그러니까 뭐 한 50불이 깨지면서 50불 아래로 들어와가지고 회복되는 모습이 조만간에 보이지 않는다면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좀 불투명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내부적인 우리 국내 증시의 시장 내부적인 문제를 좀 보면 수급 문제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직도 거래소 시장이 움직일 만한 그러한 시장 체력이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종합지수는 이제 많이 그동안에 좀 빠져 있다고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1900선 아래로 들어가면 종합지수는 좀 다시 약간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가기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숲보다는 제한적인 에너지를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코스닥 쪽이 지금 일봉상으로 차트로 보면 9일째 지금 양봉을 내고 있는데 굉장히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의 양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장 에너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를 갖고 있는 숲이 아닌 나무에 집중하는 그러한 종목 중심의 이러한 흐름은 그냥 끝날 만한 흐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경제의 그 돌파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그 블루오션들이 실제로 오늘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발표를 했지만 먹거리가 결국은 한국의 앞으로의 먹거리가 이쪽으로 집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목 중심의 특히 블루오션 영역은 단순간에 끝날 일시적인 그러한 흐름은 아니다. 그런 패턴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한 분기 이상
한 반기 정도를 진행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다. 패턴에서.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사물인터넷 영역은 역시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순환 상승의 사이클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스닥 지수는 약간 오른편에 속하고 앞에 고점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중심의 그 투자 패턴은 당분간 1분기 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들이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신다면 종목 중심으로 또는 재료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고 중소형주 중심의 매매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종목을 선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일단 종목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강한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양경석 멘토님 얘기도 종목적으로 집중을 해보자는 얘기고, 우리 오현진 멘토님 얘기도 결과적으로는 종목의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거기서 그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는 얘기인데, 자, 한 가지만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더 묻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자당이 집권을 한다 할지라도 네네. 유로존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로존 사태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그리스를 만약에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이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리스가 원해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로존 내에서도 그리스를 밀어냈을 때 얻는 실익이 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일단 그리스가 자체적인 의지로 이제 나가게 된다면 그리스인의 반대를 일단 무릅써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스인들은 75% 정도가 유로존에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리자 당내에서 이제 그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결정이 되게 됐을 때는 자국의 화폐인 드라크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뭐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락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수입 물가의 급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 만약에 그리스가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처럼 수출로 인해서 이제 뭐 GDP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면은 모르겠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 이제 관광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제조업 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국의 화폐가 약세가 됐을 때 다른 실익보다는 피해가 훨씬 크다라는 측면에서 시리자 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인진 멘토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네. 사실은 이렇게 계속 그리스가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들고 일어난다면 이것이 향후에 건전한 주가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리스가, 이 지금 골맞을 때 터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호재가 아닐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사실 뭐,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에 취해져 있는 뭐, 은행권의 익스포저도 낮은 수준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을 탈퇴하게 됐을 때는 뭐, 유럽 경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뭐, 유럽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리스가 탈퇴하게 되면 글로벌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고, 국내 시장에 사실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 두 가지가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유럽계 자금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그리스가 파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을 탈퇴하는 게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처음에 조금 골맞을 때 그것을 짜지 않으면 그걸 짜게 되면 참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이 골맞다고 싶으면 짜더라도 절대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스는 지금 그들이 유로존 탈퇴는 안 하고 싶어 하면서 유로존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편한 것만 취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지금 그리스 사태가 지금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고 바로 2013년도에도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면서
세계 증시의 급락을 또 만든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제가 좀 있다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조금 골맞다고 싶을 때 터뜨리는 게 맞다는 전략을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이러한 사태는 아마 막혀질 것이다라는 것이 오현진 멘토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외국 얘기 일단 잠깐 접어두고요. 네. 국내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국내에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조금 실적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오면서. 그렇죠. 예. 네. 사실 이 트리클 다운 현상, 즉,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다른 모든 종목들을 좀, 전체적인 상승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거든요. 네, 그 기대치가 좀 생각보다 조금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5조 이제 좀 상회하는 예. 그런 실적을 냈는데 전체로 보면 이제 우리 그 상장 기업들 분기로 이제 봤을 때 18조에서 20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삼성전자가 한 25%를 차지를 하죠. 예. 네, 25% 차지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불과 시계바늘을 1년으로 딱 1년 전으로 돌이켜 놨을 때 삼성전자가 8조가 넘는 분기에 8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냈던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지수가 그럼 가격은 어떠냐 주가가 삼성전자가 150만 원 상회를 하면서 160만 원 가면서 18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실제로 거기서 이제 주가는 멈춰가지고 멘토님 잠깐만요. 예. 제가 그 멘토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해요. 네네네. 예.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조금 더 조금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의 대표적 성격을 띠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빼서 코스피 쪽에 낙폭 과대 쪽으로 또 옮겨갈 가능성. 즉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크게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자금들이 빠져서 갑자기 급선해서 코스피에 그러니까 이제 저가 낙폭 과대주로 옮겨 탈 가능성은 없는지를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그 가능성은 상당히 덜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덜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이 이번에 그 거래소에 있는 대부분의 그 업황 우리가 보고 있는 소위 이제 IT 쪽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굴뚝주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거의 대부분이 코스피에서 많은 지수를 차지하는 것들이 경기에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경기에 관련된 섹터는 경기가 수반이 되어지는 사인이 나와야 되는 그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세계 경기의 호전입니다. 근데 세계 경기에서도 특별히 한국의 그 섹터가 가장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눈이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7%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쟤네들이 저런 상태로 나가가지고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붐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는 그 영역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다 빠져가지고서 거래 쪽으로 움직인다. 제가 볼 땐 그건 넌센스 같고요. 그런 예. 부분보다는 종목으로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다. 그러니까 걱정 안 그렇죠. 하셔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요런 식의 어떤 장난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빼서 코스닥으로 갈아탄 척하고 코스닥에서 빼서 다시 코스피로 갈아타고 이 기관들과 외인들의 눈치 보기 싸움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코스닥이 올라오고 코스피가 견주하지 못하니까 또 이번 한번 코스닥의 급락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면서 코스피 쪽을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청자분들의 의문점이 많아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굉장히
명확히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 그럼 이제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 예전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죠? 전통적으로 꿀뚝주, 그러니까 꿀뚝주라고 불리는 정유화학조산, 그러니까 울산으로 따지면 이제 온산공단에서 그렇게 연기를 푹푹푹 뿜어내고 있는데도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환경이 즉 삶의 질이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 1997년도에 있었던 도쿄에서 있었던 교토에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교토 의정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2000년도 넘어서면서 유럽이 먼저 시행을 했고, 이제는 아시아 전역권으로 번져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야만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는 의무감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오늘 이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제 개막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탄소 배출권 아직은 생소하단 말입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네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란 얘기죠. 그렇죠. 결국은 그 권리를 사고 판다. 즉 돈으로 사고 판다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파는 사람은 없고 살려고 하는 사람만 많습니다, 지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하는 부분, 대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쳐다봐야 될 토픽까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질문이 너무 복잡한가요? 뭐,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에 근거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 사실 새로 생긴 개념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97년에 이제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됐어요. 거기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자라는 협약이 있었는데, 최근에 있어서 이제 제대로 지켜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나 중국이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배출권 자체를 규제하게 되면은 그만큼 굴뚝산업의 성장도 뭐 제한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반기업적인 이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포기하기 싫은 중국이나 이제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조금씩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거래가 비교적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탄소 배출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총량은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량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캐파 내에서만 가격으로 이제 뭐 시장 논리에 의해서 사고 팔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출되는 온실가스 전체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체크해볼 부분이 기존 산업에 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탄소 배출권 총량 할당제가 진행이 되게 되면 대부분의 산업군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배정한 할당량이 생각보다 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향후 3년간 배출액을 15억 9,800만 톤을 할당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양을 보시면 1년에 약 7억 톤 수준이에요. 지금 수준에서 20%를 절감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20%를 줄인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자 감축 목표량을 정했지만 평균 5에서 15% 정도 감축 목표량을 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대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0%의 할당량 부족하다. 결국 그
그 부분은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피해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철강과 전기전자, 석유화학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피해주는 뭐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의 모멘텀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톤당 1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탄소 그 배출권 시장이 새로 열렸는데 지금 톤당 8,640원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가격이라면 사실 기업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 계산해서 지금 가격을 통해서 나머지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모두 사들인다라고 했을 때 각 업종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연간 몇백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한 기업에 몇백억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업종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비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할당이 되는 게 앞으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혹은 관련주에 얼마만큼의 수혜로 작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 탄소 배출권 시장의 거래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가격이 얼마나 형성될 것이냐에 전적으로 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매수하셔도 좋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공기까지 규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고 정부도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원칙대로 3년간 계속 간다?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형성될 때 관련주를 관심 갖자라는 거지 지금은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가격도 지금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에 접견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 볼 필요는 없다 이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예, 미리 볼 필요 없다. 예, 맞습니다. 미리 볼 필요 없다. 자, 알겠습니다. 자, 양경석 멘토님. 네. 사실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오현진 멘토님처럼 좀 마른 사람들은 탄소를 좀 덜 뱉어내니까 조금 덜 내면 되고요. 그렇죠. 양경석 멘토님하고 저처럼 이제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탄소 배출권을 사서라도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예를 좀 들어봤는데, 흡연하시는 분들도 비용을 좀 많이 지원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뭐 이중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이 탄소 배출권 아직은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들은 지금 분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화나 철강이나 뭐 이런, 지금 오인진 멘토님 얘기하셨습니다만 자동차 쪽은,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 일단 악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업체들이 지금 새로 생긴, 정유화학 업체들, 그리고 조선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규제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봤을 때는 유화나 정유화학 쪽이나 조선 쪽은 오히려 이 탄소 배출권이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진짜 시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과 연관지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좀 이해를 좀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7년도에 교토의정서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논의가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신흥 개발 도상국들이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국 중심의 유엔 환경 협약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를 제조업 쪽에 걸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97년도에 나와서 이제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명분은 이제 뭐냐면 지구를 살려야 되고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런 문제들,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거세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녹색 성장에 대한 얘기가 지배적으로 이슈화 시켜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결국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될 섹터가 어디냐면 나라로 본다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공장의 60% 이상을 점유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이 이제 그동안은 좀 잠잠했었습니다.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그냥 뭐 얘기 꺼냈다가 또 딜레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늦춰져가지고 얘기가 좀 사그러들었다가 꽤 됐죠. 97년도니까 지금 한 2020년이 넘게 이렇게 지금 온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미국 쪽에서 다시 이제 중국 쪽하고 얘기가 돼가면서 이제는 좀 이걸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발빠르게 이제 가다 보니까 한국도 거기에 이제 나가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환경에 대한 소위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적응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그 공장에 가보시면은 예전에는 산업 초기에는 그런 문제를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연기 나오는 것도 보면 전부 다 그 하얀 연기가 나옵니다. 완전 수증기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오염에 대한 부분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탄소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해왔고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여기에서 총량적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더 압박을 간다 그러면 산업계에서 좀 문제가 된다. 이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한 번에 너무 푸시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러한 뜻이 좀 많이 좀 담겨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거래 시행 초기에 이제 산업계 반발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유화 철강 자동차 산업에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데 오늘 그 탄소 배출권 거래가 딱 시작이 되니까 막상 시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거의 관련 수혜주를 찾기 바쁘더라고요. 근데 수혜주라고 딱 해서 노출된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몇 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별로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주저앉고 그랬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탄소 거출권에 대한 그 이익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배출권 총량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보다 국제협력 관계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사그러져 버릴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 오멘트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선 뭐 그야말로 완전히 기업들의 완전히 할당해 가지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적인 안정성도 아직까지 미비가 돼 있고 이 수혜주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수혜주가 그러면 그 실체성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냐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시기가 조금 그러한 수혜주를 찾아서 거기에 본격적인 어떤 매매를 갖고 그러한 이 부분보다는 큰 흐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래서 성급하게 지금 이러한 수혜주를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러한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밖에서 입을 맞추고 오신 듯 합니다. 예,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비슷한 관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왠지 멘토님 하나만 좀 더 여쭤보자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양경석 멘토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유화, 그러니까 화학, 정유, 조선 쪽에서 지금 중국에게 많이 밀렸어요. 그죠? 네네. 근데 중국이 탄소 배출권이 적용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들도 가격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정유, 조선, 화학 쪽에 수혜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탄소 배출권 하나 갖다가 그 정유나 화학 쪽에 수혜가 된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어렵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자고요. 자, 지금, 북미 오토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국제 유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나 지금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전기차가 탄소 배출권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네.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아직까지는 솔직히 장담하기가 조금 어렵다. 양경석 멘토님 어떠십니까? 그건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혜가 될 수 있다. 전기차 맞습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거기서 전기차와 관련돼서 조금
탑픽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를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번 가스공사라든가 이게 아주 굉장히 난리를 한번 예, 맞습니다. 쳤었습니다. 이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유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주 극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실제로 국제 질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경기가 중국이 10%대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면서 공장이 풀 가동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전 세계 유가라든가 자원들이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속도 조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예.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미래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추세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에 탄소 배출권이 나온 이 부분도 국제적인 흐름은 맞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린 성장, 녹색 성장,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이거는 하나의 흐름인데 지금은 이게 당위성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아주 초기의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기차에 관련된 섹터들 유심히 봐야 되고요. 특별히 그러한 부분들에서 전기차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기차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딱 하나 찝으라면 저는 자동차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쪽의 재료. 차량 경량화 쪽으로. 차량 경량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왜 두 분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이 두 분께서 가장 명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만큼 굉장히 제가 질문해도 편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산업 섹터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두 분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심층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 1월 12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명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윤진 멘토 아깝습니다. 오킨스전자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오킨스전자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 실패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깝네요. 많이 아깝네요. 그죠? 양경석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에는 총 3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SFC가 오늘 장 중 13.18%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 포트에는 7%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요즘 이정수 멘토님 대단하십니다. 활약이 좋으신데요. 오늘 장 RCD가 30.4%의 수익률로 단숨에 2위에 올라왔고요. 3위는 정재영 멘토의 SM이 30%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SM도 좀 올라왔습니다. 그죠? 4위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29.5%. 5위는 이정수 멘토의 BH가 2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명쇼 수익률 베스트 1위. 여전히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가 오늘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계속 가네요. 그죠? 현재 39.3%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이정수 멘토가 이제 거의 10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9.9%, 거진 100%라고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2위는 조민규 멘토가, 67.8%. 3위는 정재영 멘토가 51.3%의 누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의 전당인데요. 유니테스트 혼자 우뚝 서 있습니다. 참, 다른 분들이 여기 뒤를 빨리 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익률도 좋습니다. 지금 장세가 시장 대비에 비해서는 월등한 수익률들을 우리 멘토님들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멘토님들의 이런 포트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멘토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워요. 이 오킨스 전자. 예, 이거 뭐 편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게요. 오늘 편입이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많이 해드리려고 이제 오늘 들고 나왔는데. 그러시군요. 예, 사실은 편입이 안 됐네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오킨스 전자 지금 뭐 여러 종목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오킨스 전자 위주로 좀 AS를 짤막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뭐 오킨스 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욕심을 좀 부린 것 같아요. 저가에 한번 잡으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좀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급등한 모습입니다. 오늘 9%대 상승을 했는데 오킨스 전자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DDR3에서 DDR4로 바뀌는 글로벌 D램의 이제 대전환기가 맞아지면서 큰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DDR4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킨스 전자도 올랐고 아비코 전자도 이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DDR3에서 DDR4로 변하게 된다면 D램 전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D램이 안 들어가는 전자기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 수요는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간에 끝날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DDR4 관련주 중에서도 굳이 오킨스 전자를 말씀을 드린 건 업종 내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뭐 9% 올랐다고 해서 현재 그 저평가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물론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겠죠. 9% 반등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정 시에는 그래도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오킨스 전자 말고도 또 이 오현진 멘토님께서 실력이 있으시니까요. 다음 종목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경승 멘토님, 네. SFC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쭉 달면서 예. 거래를 많이 시켰어요, 오늘. 예, 거래는 많이 수반이 됐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 SFC를 좀 중심으로 해서 짤막하게 AS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AS 좀 해드려야죠. 주가가 낙폭이 좀 과도했었고, 이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히 이제 태양광과 관련해서 굉장히 억울했던 중국 쪽의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억울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 주가 움직임만 딱 보면 거래량이 지금 오늘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뭐 얘기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션을 보이는 것보다 그런 그 내용 없이 이렇게 거래를 시켜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안정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국면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오늘 장중에 13%까지 상승을 하다가 많이 반납을 했지만 조만간에 다시 또 시도가 이거는 바로 이런 부분은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임석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일봉만 보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 매매로 이제 첫 번째 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격 존에서는 크게 리스크하지가 않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또 시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거리에 두시고 추가적인 거래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액티브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양경승 멘토님은 말씀 중간중간에 영어를 굉장히 많이 섞어 쓰십니다. 예. 나중에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현진 멘토님. 네네. 드디어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죠? 네네. 몇 번이나 시황 얘기하실 때, 그리고 네네. 종목 장세를 얘기하셨을 때, 이 종목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네네.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쿠키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자,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 추천 포인트까지 다 얘기해 주시고, 네네.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쿠키런의 뭐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뭐 거의 매출의 100% 가까이가 쿠키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이제 영업을 영위하는 데는 한국과 태국, 대만과 일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게 출시된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여전히 견조한 매출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모멘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라인과 카카오 플랫폼에서 견조한 매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 방송 직전에 구글 플레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순위가 26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온 지 한참 된 모바일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앞으로도 지속적인 캐시카우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카카오에서 누적 다운로드 2천만을 기록하고 있고, 작년 1월 라인 출시 이후에 누적 4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와 해외에서의 다운로드 수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모바일 게임 쿠키런이 이제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텐센트의 쿠키런의 그 CBT 클로즈 베타 서비스가 작년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그 위챗을 통해서 중국 출시가 상당히 유력해요. 어차피 모바일 게임주는 중국을 잡지 않고서는 고성장을 절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급증이냐면 중국은 1년에 신규 스마트폰 사용자가 5천만 명씩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거든요. 얼마나 크게 늘어나는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1년 내 2배 팽창했어요. 앞으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고성장을 기대할 것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일단 텐센트의 쿠키런 클로즈 베타 서비스는 반응이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되면 본격적인 매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쿠키런2의 글로벌 출시가 임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쿠키런2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부분이 모바일 플랫폼을 거치지 않아요. 기존의 쿠키런에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그냥 런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모바일 게임 중에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PER이 13배 이하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 오늘 뭐 종가가 51,000원이어서 매수가는 5만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킨스전자처럼 매수기를 안 주고 급등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5만원에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원입니다. PER이 15배에서 맞춰지는 가격이거든요. 뭐 금방도 갈 수 있는 가격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48,000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약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양경승 멘토님의 네. 바로 이 지문인식 관련주죠. 네네. 바이오 트랙패드, 옵티컬 트랙패드. 그렇죠. 예. 예. 이 회사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크루셜텍입니다. 삼성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모바일 계통에 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문 인식 센서 부분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한 60% 정도의 점유율은 광 쪽에 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2013년도에 들어서 지문인식 쪽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타이젠 OS 그 연합으로 지금 연합팀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알리바바 지문인식 결제 시스템을 이제 채택을 세계 굴지의 슈퍼마켓들이 다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채택을 하는 그 추세적인 흐름에 기대치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2017년까지 이 모바일 지문인식 센서 시장이 한 4배 정도 지금 예측을 팽창 시장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바로 했을 때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큰 폭의 이제 하락을 경험을 하고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아서 재상승을 하려고 이렇게 노리는 어떤 그런 타이밍 정도. 그래서 120주 이동평균, 그리고 이제 20주 이동평균에 이동평균선들이 제 이동평균들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가 아직 붙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래가. 그래서 거래가 조금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 선점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조정을 받아 이용을 해서 매수의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뭐 느긋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한 주식이 아닐 거로 판단을 해서 매수 가격은 9,900원, 목표 가격은 뭐 20% 정도니까
10,000원대에서 1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롤링 매매를 일단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1,900원, 손절 가격은 8,9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좀 느긋하게 매매를 해보자고 하시네요.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이 워낙 종목적으로 잘 보시고 시장을 또 잘 보시는 분들입니다. 참고 많이 하셔서요. 여러분들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